그럼 곧바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의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목, 제14장, 예전의 거주자들과 겨울의 방문객들. 부제, 사라진 이웃들의 흔적과 눈보라를 뚫고 온 영혼의 벗들. 네, 과거의 유령들, 깊은 눈에 갇힌 겨울숲.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터를 채웠던 소외된 이웃들의 흔적과 자연의 영원함. 현재의 지적 동료들, 정막을 깨고 눈보라를 뚫고 찾아온 영혼의 벗들과 오두막 안에서 나누는 깊은 사색과 철학적 교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네요. 자,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이 장은 방금 읽은 것처럼 과거의 유령과 현재의 동료라는 두 가지 거대한 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뭐랄까 마치 흑백 사진 속 예터와 현재의 생생한 화상통화를 번갈아 보는 것 같달까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의 교차예요. 시공간의 교차요? 네,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진 흐름을 상상해 보세요. 밖에는 눈 덮인 야외 공간이 있고 거기엔 과거의 유령들이 있죠. 그런데 장면이 전환돼서 따뜻한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면 현재의 동료들과의 생생한 교감이 펼쳐집니다. 공간은 좁은 오두막으로 축소되는데 오히려 정신적인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되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서로가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돕기 위해 사용한 아주 훌륭한 문학적, 철학적 장치인 거죠. 와, 밖에 차가운 과거에서 안에 따뜻한 현재로 들어온다니 이미 한편의 시 같습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맴도는 그 과거의 유령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제가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숲의 옛 기억, 사라진 소외된 이웃들. 해방된 흑인 노예와 아일랜드 이민자,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 숲속 빈터에 자리 잡았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했던 삶. 당시의 역사적 현실이죠. 네, 남겨진 희미한 흔적들, 파놓은 우물터, 심어놓은 라일락, 무너진 벽돌 더미 등 죽음과 함께 바스라진 생활의 파편들, 그리고 하단입니다. 자연의 영원함 대 인간의 삶의 찰나상. 숲은 결국 모든 문명의 흔적을 고요히 덮어버린다. 소로는 이들의 삶과 죽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추적하며 대자연 앞에서의 덧없음을 관조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 묵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단지 우물타워와 라일락 몇 그루만 남았다는 게 너무 덧없게 느껴지지 않나요?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가장자리로 내몰렸던 분들의 그 팍팍했던 삶이 그저 자연에 꿀꺽 삼켜져 버린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조금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네, 표면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런 허무주의나 덧없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슬라이드 마지막에 언급된 따뜻한 시선입니다. 서로의 따뜻한 시선이요? 네, 서로는 문명에 남긴 흔적이 지워지는 걸 비극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치열했던 삶,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고단함, 문명이 숲에 남긴 생채기들을 대자연이 눈과 흙으로 고요히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버린다는 게 삭제가 아니라 위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상처와 고단함을 품어주는 대자연의 자비로운 관조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잊혀지는 게 비극이 아니라 영원한 자연의 품에서 안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본 겁니다. 대자연의 자비라. 그렇게 들으니 그 희미한 우물터나 라일락이 슬프기보다는 어쩐지 평온하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예터의 파편들을 보며 소로가 단순한 감상을 넘어 어떤 역사관을 확립했는지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화면을 바로 읽겠습니다. 제목, 소로의 역사관. 폐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련다. 죽은 역사, 성격, 낡은 문명의 잔해. 그러니까 벽돌이나 석재 같은 것의 재사용. 영적 상태, 과거의 실패와 죽은 이들의 그림자를 불러옴. 정원이 묘지 자리인 곳은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서로의 정의, 하얗게 바랜 저주받은 땅. 표현이 아주 강렬하죠? 그러게요. 계속 읽겠습니다. 야생의 대지, 성격, 태초의 순수함과 생명력을 간직한 숲, 영적 상태, 인간이 만든 죽은 역사에 매몰되지 않고 본연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공간, 소로의 갈망, 훼손되지 않은 순수한 대지 위에서의 삶.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낡은 벽돌을 재사용하는 걸 죽은 역사라니요?
숲속에서 혼자 집을 짓고 살려면 버려진 벽돌이나 석재를 재활용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방식 아닌가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도 빈티지나 업사이클링은 환경을 위한 미덕이잖아요? 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흉과에 이사 가는 걸 꺼리는 것 같은 약간 미신적인 혐오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 자원을 아끼는 이 행위를 저주받은 땅이라고까지 묘사한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물리적 관점에서만 보면 서로의 태도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더 큰 철학적 맥락이요? 네. 서로가 거부한 건 눈앞에 있는 물리적인 오래된 벽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잔해가 상징하는 영적 상태, 즉 과거의 실패와 인습에 얽매이는 태도를 경계한 거예요. 아, 정신적인 재활용을 비판한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전 세대가 남긴 낡은 관습이나 편견을 무비판적으로 가져와서 내 삶의 토대로 삼잖아요. 소로는 남이 쓰다 버린 관습의 벽돌로 집을 지으면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순수함인 야생의 대지를 그토록 갈망했던 거고요. 한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낡은 역사를 단호히 버리고 순수한 야생의 대지를 선택한 소로가 그곳에서 맞이하는 밤의 시간은 과연 어떠할지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면 읽어드립니다. 제목, 완벽한 고독과 야생의 밤. 마을 사람들, 추위 앞에 몸을 움츠리며 집 안으로 도피, 단절과 두려움, 서로 밖으로 나가 부엉이 울음소리와 얼어붙은 호수가 갈라지는 소리에 귀 기울임, 확장과 많기.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하단,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숲과 야생의 소리가 합쳐진 우주적인 고독. 이 고독은 단절된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과거 사람들의 영혼을 상상으로 불러내어 대화하는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네, 여기까지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오프닝 때 질문드렸던 마을 사람들과 서로의 극명한 대비가 바로 여기입니다. 추워서 덜덜 떨며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마을 사람들과 오히려 얼음 갈라지는 소리를 즐기러 나가는 서로. 네. 저는 이 우주적인 고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요즘 우리가 쓰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딱 떠올랐거든요. 오, 노이즈 캔슬링이요? 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차단 버튼 하나로 싹 지워버리면 역설적으로 내 심장 뛰는 소리가 엄청 크고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 노이즈 캔슬링 상태가 바로 소로가 말한 우주적인 고독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소로에게 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풍요로운 신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음이 차단된 정적 속에서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 그리고 과거 사람들의 영혼과 연결되는 거대한 확장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아, 고독이 결핍이 아니라 연결과 확장의 시간이라는 거네요. 풍요로운 신묵, 이 단어가 참 깊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 상태에서 고독을 만끽하던 서로의 오두막에 이 완벽한 침묵을 깰 자격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네, 겨울에 방문객들이 등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겨울의 방문객들, 영혼을 살찌우는 대화, 등장인물, 영혼의 벗들, 눈보라를 뚫고 찾아온 시인 채닝과 철학자 에머슨, 만찬의 형태, 소박한 물리적 양식, 벽난로 앞에 구운 감자와 사과. 참 소박하죠. 하단, 마을의 소음 대 오두막의 철학, 마을 사람들, 시끄러운 가십과 뉴스, 표면적인 이야기, 오두막 안, 낡은 관습을 벗어던진 진실한 우정, 세상의 본질과 철학을 논하는 지혜의 향연, 고립된 겨울을 채우는 정신적 만찬. 네, 아주 중요한 대비가 또 나오네요. 여러분,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 구운 감자와 사과라는 이 너무나 단출한 물리적 양식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초라한 음식과 시인 철학자와 나누는 거대한 정신적 만찬의 대비가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극과 극의 만남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주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서 공허한 가십을 나누는 대화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에서 구운 감자를 먹으며 영혼을 흔드는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딥다이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후자의 매력을 느끼실 텐데요. 여기서 마을의 소음과 오두막의 철학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눈보라입니다. 아, 눈보라를 뚫고 찾아왔다는 그 물리적 행위요? 네, 맞아요. 그 매서운 눈보라가 사실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 겁니다. 필터요? 네, 그냥 가벼운 가십이나 표면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폼썰을 뚫고 숲속 오두막까지 절대 오지 않죠. 낡은 관습을 걸러내고 오직 세상의 본질에 목마른 진짜 영혼의 벗들만이 그 고난을 뚫고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육체적으론 고립된 겨울이지만 그 필터를 통과한 사람들 덕분에 오두막은 지혜의 향연으로 가득 찬 거죠. 와, 눈보라가 가짜 관계를 걸러내는 천연 필터였다니. 자연이 만들어준 VIP 라운지 입구였네요. 정말 낭만적이고 통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소로의 오두막을 찾은 여러 방문객 중에서도 그가 가장 극찬했던 단 한 명의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침내 그분이 나오는군요. 화면을 읽어드릴게요. 제목, 가장 위대한 지성인 에이머스 브론슨 올컷. 본질, 이 세상이 보낸 선물, 물질 대신 사상을 나누는 자신의 두뇌를 파는 사업가. 표현이 참 파격적이죠. 진짜 놀랍네요. 계속 읽어보죠. 3대 특징. 첫째, 사회적 파격. 당시 사회의 통념을 철저히 뒤흔듦. 둘째, 영적 자극. 신을 자극하고 인가를 부끄럽게 만듦. 셋째, 굳은 신념. 세상에서 가장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철학 유지. 네. 예언과 완성. 미래를 향한 예언. 비록 지금은 무시당할지라도 미래의 두 가지 지도자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할 날이 올 것임. 월든의 정신. 세속적 기준을 완벽히 초월하여 월든의 철학을 가장 철저하게 구현한 참된 지성인. 네, 극찬 중에 큰 찬입니다. 아니, 자신의 두뇌를 파는 사업가라는 표현도 놀랍지만 저는 이 신을 자극하고 인간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대목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오두막에서 구운 감자를 먹으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평가를 남겼을까요? 이렇게 융통성 없고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현실 세계에선 주변 사람들을 엄청 피곤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하하, 맞습니다. 이 지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참된 지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참된 지성이요? 네, 소로가 올컷을 극찬한 건 단순히 그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대개 자신의 지식을 돈이나 권력, 그러니까 물질로 교환하려 했죠. 하지만 올컷은 세속적 기준을 완벽히 초월해서 사상 그 자체만을 추구했습니다. 아, 그래서 물질 대신 사상을 나누는 사업가라고 한 거군요. 그렇죠. 그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고집불통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철학에 대한 순수한 충실함이었습니다. 낡은 관습이나 죽은 역사의 벽돌을 단 하나도 섞지 않고 야생의 대지 위에서 진실만 쌓아올린 사람. 즉, 소로에게 올컷은 월든의 철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구현된 완성본 그 자체였던 겁니다. 와, 월든의 철학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완성본이라니. 세상 모두가 그를 무시할 때 눈보라가 치는 낡은 오두막 안에서 두 천재가 서로의 진가를 알아봤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게 벅차오릅니다. 네, 그 깊은 교감이 바로 이 14장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죠. 감사합니다.